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자, 장군님,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겉으로는 외교적 수사, 뭐 동맹의 배남이 없다, 또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뭐 한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한미 동맹의 위치가 급격하게 지금 이동해 가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선택이나 변화보다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기본적으로 이 동맹 외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의 생각이 저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예, 전통적인 미국에 내려오는 원로주의 뭐 이런 부분과 관계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황 소장님한테도 90년도에 플레이보이지에 예. 그 트럼프가 인터뷰한 거 봐도 지금 생각과 똑같습니다. 예. 90년이면 1990년이면 30년 전이네요. 30년 예. 젊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미 공화당의 전통적인 원로주의, 예, 고립주의자들이 있었죠. 고립주의자, 공화당에서. 그걸 예. 또 전략적으로 하면 옵쇼 밸런싱 스트래티지라고 역외 균형 전략. 역외 균형 전략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외교적으로 예, 서로 간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EJ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해공군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지상군 투입을 이제 그 잘 안 하는. 그다음에 해공군 언제든 미 본토나 또는 미국 해외 영토나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이 가까운 데 뒀다가 언제든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 지상군은 또 해공군은 어딘지 갈 수 있잖아요. 지상군은 붙박이 되면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분쟁이 있을 때 미국 국민들의 그 어떤 아들 딸들의 피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미 공화당이 주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카스라 테프타 밀약을 보면 됩니다. 필리핀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필리핀 주고 대륙이니까 가져라. 대륙의 기퉁이까지 우리가 온쇼 해가지고 관리하기는 아시아에서는 뭐 버겁다. 이 상징이었고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류산열을 또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가는 이 선. 이 선이 미국의 아시아에서 주선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은 그때 당시에 트루만 닥트린의 핵심은 유럽은 온쇼입니다. 이거는 뭐 지상군 배치라고 영내에 있지 않으면 소련과의 균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세계 전략에서 이쪽 지역은 뭐 중국은 아직까지 뭐 크게 의미 없는 국가였고 소련의 극동이라는 건 거의 사이드였거든요. 주는 이제 우랄산맥 이서 지역에 있으니까 그 여기는 역의 균형 전략을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해안을 지나는 선이다. 이게 이제 원초적인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게 6.25가 나서 6.25 끝날 때 이제 공화당 아이젠하워부터 다시 들었었죠. 트루만 때 이제 한국전에 즉각 개입을 했고요. 한국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벼랑권 전술을 통해서 여기 온쇼로 붙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6.25 전쟁에서도 미국의 전투력에 비해서, 물론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전투력이 많이 와야 돼서 엉망이었지만은, 그러더라도 미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전투력에 비해서 한국전에 투입된 자원은 지상군도 그렇고 뭐 해공군도 그렇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미국이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 이렇게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양동 작전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이 그걸 해놓으면 이쪽 지역에, 왜냐하면 지금은 뭐 그때 옛날 얘기를 그렇게 되겠지만 50년도쯤 하나도 우리가 베를린 뭐 봉쇄 공수작전 그러면서 저기 소련의 평창 정책에 뭐 유럽 전체가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은 1941년 6월부터 독소전,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 우리는 서방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큰 전투가 독일이 6주 만에 불란서 먹고 뭐 그런 이런 거는 나중에 노르만디 상륙한 건 나중 일이고요. 그 전투도 아닙니다. 큰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투는 독일하고 소련 독소전입니다. 여기는 뭐 정말 그 독일이 400만을 동원해서 들어갔고 소련 군대가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싸움. 세계 최고의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의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소련은 그 대규모 군대를 해제를 안 하고 거의 갖고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유럽은 다 해제를 하고 경제 부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늘 이쪽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만약 핵무기가 안 나왔으면 아마 50년쯤 침공을 모험을 소련이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때 지금 50년대 내내 60년대까지도 재래식 전력은 유럽에서는 소련에 비해 나토군이 이렇게 계속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냉전 붕괴될 때까지 그랬어요. 그랬죠. 뭐 탱크 숫자만 하다 4대1 정도로 많았으니까 뭐 질은 좀 좋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양동이고 저기를 하기 위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사실은 중국을 버릴 때도 47년 4월달에 조지 캐난이라는 교수가 그 마샬이 국무장관 할 때 TF를 만들어서 47년 3월에 이제 의회 때 트루만이 의회 연설에서 트루만 닥트린을 그런 개념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 조지 캐난 같은 사람들이 결국 중국도 버린 겁니다. 지키기가 이건 어렵다. 중국에 빠져들다가 늪이다. 유럽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장개석을 버리고 그게 49년 10월 1일부로 중공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장선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중국을 일타보고 한국까지 많이 해서 진짜 알류산 열다로 이거 에치슨 라인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유럽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본때를 보여주고 더 이상 소련의 팽창을 요 정도 선에서 중국을 공산화시킨 선에서 아시아에서의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되겠다. 동구는 이미 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독, 서독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사실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고 미국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붙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뭐 끝까지 아이젠하고 안 하려고 했던 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잘 가다가 별 문제 없이 가다가 60년대 말에 이제 닉슨이 다시 공화당이 들어선 겁니다. 월남전부터 미국의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의 약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대통령 되자마자 69년 7월에 괌 닥터린 이제 자국 방위는 자기 책임이잖아. 아시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개입 안 한다. 그 대만 버리고 월남 버리고 한국도 71년 3월에 미칠 사단 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옵쇼어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만 한국이 에치슨 라인 밖에 있었죠. 대만 버렸죠. 한국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필리핀을 지고 있겠다. 인도 차이나도 육지로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버겁더라. 괜히 들어가서 우리 중국을 고생했다. 다시 옵쇼어로 가는 거예요. 이 옵쇼어로 가는 것을 대만하고 월남은 손 놓고 있다가 아무 대책도 못 썼고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핵 개발이라는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뭐 카터 정부 때이긴 한데 카터는 아예 다 빼겠다고 했잖아요. 닉슨은 일단 대만하고 월남 버리고 한국은 반쯤 버려서 7사단 정도 빼서 6만에서 4만 됐거든요. 주한미국. 그런데 카트는 다 빼겠다는 것을 진짜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78년 10일 연합사를 만들어서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주국방.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붙잡아서 연합방위를 하는데 결국은 뭐 80년쯤 되면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핵도 개발하고 그래서 동맹도 우리가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는 동맹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내가 필요한 동맹을 맺어야 이게 좀 오래 가겠구나. 제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략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냉전이 붕괴될 때는 잘 지내고 쭉 갔는데 지금 세 번째 온 겁니다. 미국이 다시 옵쇼 밸런싱을 동아시아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걸림돌이 중국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한반도에 대해서는 다시
H9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한 번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옵쇼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그전하고 차이는 그전에는 부분적인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옵쇼를 여계로 하지만 유럽에서는 영내로 온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입니다. 냉전이 붕괴되니까. 전 세계에서 나토조차도 발을 빼고 돈을 내. 호르무즈도 돈 내라. 네, 중동에서 빠지고. 일본에도 좋아해 줄 것 같이 골프는 치지만 돈 낼 것도 요구해라. 전 세계. 그러니까 요거는 비단 한국이 특별히 조금 트럼프 눈밖에 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전 세계적인 역의 균형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있을 때하고 냉전 전에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역의 균형 전략을 하는 레버리지가 외교적 수단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냉전이 붕괴돼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자유통상질서, 예.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가 지배하는 자유통상질서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옵쇼를 하는데 외교적 수단 외에 경제적인 레버리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의해서 예. 에너지 자립을 하니까 예. 에너지가 또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예. 에너지 수송로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손해볼 게 없이 어떻게 잘못하면 이익도 볼 수 있어. 근데 니네 손해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외교, 경제, 에너지라고 레버리지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는데 냉전 때는 뭐 딱 나누면 미국이 뭐 한 60% 정도 하면 40%는 소련이 동국권 입장에서는 세계 경찰이 소련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예. 100%를 자기가 경찰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오랫동안 세계 경찰 하느라고 아들, 딸 죽죠. 세금 더 내죠. 자기들은 또 이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 다 기반이 파괴돼서 뭐 그다음에 원래 백인 자기가 주관이었는데 황인종 사람들이 와서 좋은 월가에 좋은 직장은 다 가지고 말이죠. 이런 불만. 그러니까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데 미국 국민이 표를 안 줍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더만은 그 트럼프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그러니까 이 퇴직한 전역 병사가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를 하는데 보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싸워서 다쳐서 상위용사가 되어서 왔는데 오니까 고향 동네의 꼬라지가 이라크보다도 못하더라.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렇죠. 그 사람 당선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미국 안에서의 지금 국민들의 의식 구조도 지금 트럼프를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국민의 의식 변화를 맞춰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의 앞으로 포퓰리즘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갑니다. 예, 이제 세계화적인 현상인데 그럼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그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다 도태되어 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경선하는 걸 봐도 굉장히 이 좌파 워렌이나 해리스 같은 사람이 추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화당도 점점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럼 앞으로 미국은 누가 되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누가 되든 이 전통적인 동맹 구조의 정책을 갖다가 이 포기하면서 아까 말한 이 옵쇼링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미국이 작년도 이번에 발표됐던 월드뱅크 보니까 예. 20조인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방비가 3% 좀 넘어서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750조. 그렇죠. 예. 7천억. 한국 예산의 한 뭐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예. 사실은 미국이 세계 경찰을 역할을 하는 돈이 반입니다. 반은 자국 군대. 제가 2016년 1월 31일 저녁에서 2015년 마지막 통계 자료입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가요. 미국의 해외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괌이나 이런데 이런 한 150 몇 군데가 되고 42개국에 한 500 몇십 군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700여 군데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여 개의 42개국의 기지는 굳이 기지를 안 두더라도 지금은 옛날처럼
뭐 공군기 없어도 미국에서 본토에 떠도 되잖아요. 우주로 날아다니는데. 옛날에 그게 뭡니까? 미국의 글로벌 포스 리뷰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다 배치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요. 핵심 역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동 타격대 등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고. 요새 뭐 항공모함에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예. 미사일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기묘한 몇 군데 외에는 확 줄이자. 지금 트럼프나 지난번에 뭐 조지 소로스, 뭐 코코 브라더스 이렇게 트럼프하고 같이 친하다는 사람들에게 다 기지 운영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일본 그다음에 일부 유럽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빼자 이게. 핵심적인 빼고 이해가 아니다는 거죠. 그 돈 하면 국방비를 7천억 달러 쓸 거 없이 쉽게 얘기해서 3,500달러, 4천억 달러만 써도 절반으로 찬스. 미국 군대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첨단 산업 만들 수 있고 3천억 달러를 쉽게 말해서 청년 수당을 줘보세요. 표가 왜 안 되나. 제가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줄이고 제가 말인 미국의 대선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외교, 경제적인 레버리지, 에너지 레버리지만 써도 우리가 군대를 주둔할 때보다 훨씬 더 세계의 질서를 리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근데 어떤 나라가 꼭 전액을 다 되겠다면 뭐 그때는 해주더라도 돈 안 되는 데는 주지 말자. 해외 불효불급한 기지도 저 나라 싫다면 떠나자. 우리 필리핀 뭐 수백만 클라크 공무지 떠나고 난뒤 시장이 있었냐? 일본이 지들이 돈 다 대라 그래. 그럼 있어준다. 그럼 나머지가 우리 국방비 반을 줄여서 나 그것을 고생하는 러스벨트에 내가 뭘 만들어주고 뭐 하여튼 뭘 지어주고 사회복지시설 만들어주고 의료보험 해가지고 고통받는데 국가 재정을 늘려서 의료 접근성도 높이고 나 해주겠다. 나 표 줄래 하면 저 안 찍겠습니까? 찍죠. 그래서 누구라도 찍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은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좀 재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동네마다 한국 등을 들먹이면서 지금도 유세해서 그냥 돈 안 내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먹는데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돈 한 푼 제대로 안 내는 나라들이 그걸 있다. 호구라고 표현까지 했죠. 예, 호구라고 미국이 호구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번보다 더 또 이 문제가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대비해야 되고 그것도 또 좌파 정권이 대비하면 친북적으로 친북 좌파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자주국방 또 우리가 이 미국이 이 움직이는 부분에 레버리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연관 관계들을 핵심적인 것은 잘 보관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 보수 우파 정권에서 아주 그냥 세계 지정학적인 역학관계의 변화, 미국의 국민들의 의식 변화, 또 미국의 국가 예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을 기획하고 그래서 국가 어디에서는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스타디하는 이런 데가 있어야 될 건데 한국의 연구소는 많고 국영관영 연구소는 많지만은 과연 이걸 누가 하고 이게 있다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참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보수 자유 이 우파에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뭐 어떤 분이 뭐 자유한국당이든 또 하여튼 뭔가 이 정신을 대변하는 게 하여튼 1년에 뭘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옵쇼 밸런싱으로 갑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오바마 때도 점차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 동맹을 강조했고. 스마트 외교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뭐냐면 빠지겠다는 소리인데 동맹을 좀 배려하면서 빠지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이런 겁니다. 아주 거칠게 동맹 필요 없다. 돈 안 내면 동맹 아니다. 돈 내든가 동맹하든가. 근데 오바마보다 다소 거칠었지만 그 방향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전략 환경이 변한 게 있죠, 그죠? 뭐 기술, 아까 말한 대로 외교적, 경제 뭐 이런 거. 또 셀가스 문제라든지. 군사적으로도요. 과거에 비해서 해공군이 훨씬 기술이 발달해서 프로펠러 비행기로 옵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날아다니까 군사 기술적인 환경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균형 전략을 하기에 미국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 그 다음에 역내 균형 전략을 하기에 미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최대한
우리 역량이 될 때까지 붙잡아놔야 되거든요. 예, 최대한. 그런데 문재인은 서리노가 뭐냐면 2017년도에 서리노라는 것이 우리가 니네가 역외로 가라. 우리는 대륙으로 붙을게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 어리없이 나가지 마라 계속 붙잡아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박정희라는 지도자는 미국을 한뜻 벼랑 끝에서 붙잡아두고 자주국방을 하면서 그 간극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자유우파 보수에서 이 안보의 가장 축인 이제 우리 자체 국방 태세를 높이고 이런 것도 별개고 마이너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미 동맹에 관련돼서 우선 미국 내 여야 조야의 분위기를 우리가 진실적으로 해서 그리고 단기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북핵을 매개로 해서 또는 미중 관계를 매개로 해서 한미 동맹을 너무 가급지 없게 하면 내년 대선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미 동맹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대선에 불리하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야 돼요. 특히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훨씬 고립주의 경향은 민주당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셉니다. 요건 꼭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젠하워가 한미동맹 안 하려고 그랬죠. 자, 7사단을 공화당 닉슨이 철수시켰죠. 미 2사단만 남았습니다. 지상군 여기 진짜 핵심이거든요. 해군군은 다른 데 배치하면 돼요. 옵쇼 스트래티지에 되는 거고 온쇼는 지상군인데 미 2사단에 3개 여단이 있었거든요. 요걸 1개 여단으로 줄여버리는 게 아버지 부시입니다.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이죠. 공화당이죠. 그 다음 이라크 전쟁 때 나머지 하나 빼버렸습니다. 아들 부시입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지금 10개월 단위 순환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1개 여단만 미 2사단에 1개 여단만 없으면 해공군밖에 없는 거예요. 헬리기는. 실제로 진짜 싸우는 인계철선 역할을 지상군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이렇게 감축을 해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우리 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 때 이렇게 간다는 걸 우리가 보고 고정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일단은 트럼프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미 동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일단 여건을 조성해 주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인도 태평양하고 우리 제대로 된 정부라면 나토와 같은 핵 공유. 그러니까 미국이 핵까지를 공유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지는 거다 동맹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2의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제2의 자주국방을 하려면 첨단 ICT, 우주, 나노 이런 것들이거든요. 복합 소재. 이게 우리가 70대 했던 것처럼 제2의 먹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가장 초단기는 미 대선 구조의 한미 동맹과 상관관계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핵 공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미국이 점차 우리가 붙잡아도 오프쇼로 하는 속도보다 훨씬 두세 배 빠르게 우리 자주국방, 자주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살아갈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넓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그나마 정말 빈약한 국가 예산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면서 자주국방이 없는 돈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해왔는데 요 근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신하고 저도 좀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국방 분야의 돈들이 너무나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또 부패하게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을 압축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되지 못해서 그냥 막 돈만 계속 먹고 있다.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은 KF-X사 저게 도대체 한국이 비행기를 만들어 봤자 완성된 시점에서 2020 한 지금 보니까 한 4, 5년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그 만드는 비행기가 된다 해도 저게 그때 가서 저게 무슨 가치가 있는 비행기겠느냐. 뭐 비행기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 대비 이 성능 비용이 이제 중요하지. 그러면 한국 몇 대 쓰고 말라고 저거를
만드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성능을 어떻게 해서 실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F-35를 AB를 많이 사고 그러면 한국에는 그냥 그 F-16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키워서 엔진 덩치 키워서 그냥 이 미들하고 로우 레벨을 확 강화해서 숫자를 늘리러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전략이 있어야 될 건데 참 이게 답답해요.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왜 전부 이 좀 높으신 분들이 다 방산업계하고 관계가 있는지 좀 과감하게 정말 한국의 자주국방이 저는 첨단 장비나 이런 걸 개발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투입하는 거 찬성이고 또 그 기술이 민간으로 이렇게 교류되는 건 찬성인데 이런 게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맹목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논의가 되고 뭐 부패 구조는 사실은 아무리 방산인데 별로 없었잖아요. 비효율입니다. 근데 이 효율을 하려면 대통령이 해야 돼요. 미국도 이 각군 체제에서 이제 전체 전장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삼군이 합동성이라고 그래요. 모아서 이렇게 통합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티그레이션이 각군의 이해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뭐 전투기 같은 것도 복잡한 자살을 하고 뭐 미국도 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또 이거 협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만들어요. 80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일 때 게스포 와인부가 국방부 장관을 때 도저히 국방부 장관이 안 되는 거예요. 각군 모아놓으면 총장들 모아놓고 각군성 장관 모으면 싸움박질밖에 안 나.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골드워터 니콜스 상원의원 둘이가 법을 만들어서 합동성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왜 자주국방이 조직적으로 됐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했거든. 오원철 제2경제수석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국가사업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중화공업도 21조 20년 동안 재원을 방위세부터 다 걷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좋은 장관 뽑아서 안 돼. 예를 들면 좋은 장관이 하려고 그래도 아까 말한 방산업체 로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장관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육군의 대포나 탱크를 더 좋게 개량 다른 나라도 안 한다. 이 첨단 미사일 같은 걸 하자. 그럼 예를 들면 하나라든지 뭐 우리나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치 산업이거든. 그 얼마나 일자리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예를 들면 뭐 김모가 장관이 돼가지고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진다 그러면 뭔가 음해해서 날리려고 하죠.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에 우리 선진강군 수석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것만 딱 전적으로 하고 일임해서 이 사람이 딱 세우는 아는 예를 들면 국가 R&D 역량이 저기 20조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방 R&D하고 전부 다 ADD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묶어서 이 무기할 거 무기하고 레이저 무기가 하면 절상하고 이런 얼마나 산업에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산업용입니다. 그렇죠. AI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R&D 역량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하면 플랫폼 그러니까 무기 자체를 완성품을 성공에 못 내면 처벌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첨단 기술은 몇 수십 번의 기술 축적 그러니까 기술 축적은 뭐냐면 실패의 수십 번이 쌓여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이 어느 정도 왔으면 성공으로 봐줘. 이게 법 제도부터 너무너무 바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로비나 업무가 안 통해요. 참 대통령이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참 자질을 가진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어야 이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꼭 굳이 뭐 레이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배우 출신인데요. 그러나 딱 해서 사람은 제대로 밑에 뿌리면 국방부 장관 제대로 임명하고요. 아까 말한 청와대 수석 임명을 하고 여야를 불러서 여야 중진이 여야가 발의해서 의원 입법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당신들 표하고 상관없지 않냐. 자주국방에 대한 그래서 여야 합의 김모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박모 자유한국당을 대여서명해서 공동 발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때 대통령이 소통이 필요해요. 내 들어보니까 이런 게 하고 싶고 이게 돼야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산단다. 이 기술 가지고 요거 합시다. 이렇게 딱 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든지 정부 발의보다 의원들 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로 만들고 정말 거기서 챙기고 자기도 공부 좀 해서 지심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군인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이병형 중장이라고 율곡 계획을 만든 한국이 난 뭐 최명신이 이렇게 훌륭한 그 장군도 있지만 그건 우리 전통적인 리더 장군이고 전략가 어마어마한 전략가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서는 한국 그 해방 이후에 가장 뛰어난 분이 이명양 중장이시라고 이분이 율곡 계획을 오원철 수석하고 만든 거예요. ADD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분은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산업의 소위 밸류 체인까지를 이해하는 분들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만들려면 좋은 대통령이 이해를 하는 대통령이 그리고 안보가 무엇이다. 국제관계가 어떻게 흐른다라는 이 본질을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뭐 이 대권에 꿈꾸는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제왕학은 뭔지 아십니까? 부국강병입니다. 반드시 국방 알아야 돼요. 외교 알아야 됩니다. 국방 외교를 합친 걸 우리 안보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백성을 따뜻하게 먹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학 자체를 많이 안 해도 대충 이게 흐름에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걸 식별해낼 수 있으면 좀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바른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틀린 이야기 한다는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은 국방, 외교, 경제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왔다 갔다 뭐 시장에 돌아다니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걸 밤에 공부를 해서 두세 달 파서 감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옛날에 대통령들 보면 밤새 야간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다 마찬가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당신이 진짜 대권을 위한 공부지 뭐 돌아다니면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훌륭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문민화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건달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군인들 욕하지만 군인들은 공부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참 여러분 그 좀 많이 좀 이 대통령 후보들을 앞으로 볼 때 이런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십시오.